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왼쪽부터 단상 2선식, 그리고 단상 3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의 델타 결선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삼상 4선식 Y 결선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저와 함께 지금 이 표를 한 번씩 채워보실 텐데, 공급 전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상 2선식의 경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써보면 P는 VI가 되죠. 그쵸? P는 VI 됐습니다. 이제 단상 2선식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써볼까요? 일선당 공급 전력은 어떻게 되죠? 지금 선이 2선식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을 두 개의 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당 공급 전력 P는 2분의 1 VI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단상 2선식 기준 일선당 전력 공급인데, 여기 단상 2선식의 본인 자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선간 상전압이 있고 선간 전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A, N, B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3선식 중에 한쪽 선과 한쪽 선은 서로 전압선이고요. 전압선. 그리고 가운데 이 선은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그래서 중성선과 전압선 간의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고, 선과 선전압과 선전압 간의 관계를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전력 다시 적어볼게요. 공급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전된 전압이 지금 V라고 했을 때 상전압 기준으로 적을까요? 상전압 기준으로 적으면 일단 먼저 EVPI가 되죠. 됐습니까? EVPI.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선간 전압으로 적게 되면요, 여기를 글씨를 조금 작게 써볼게요. 다시 적어보면 상전압 P, 지금 노란색은 상전압 기준,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은 선간 전압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P는 EVPI죠. 왜냐하면요, 여기 상전압이 두 개 있잖아요. 공급 전력에. 그래서 EVPI라고 적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선간 전압으로 표시한다면 VL 전체의 선간 전압 하나가 되겠죠. 그럼 P는 VL의 I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선당 공급 전력 한번 볼게요. 단상 3선식은 선이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3개. 그쵸? 그러면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선당 전력 공급비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2 VPI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는 3분의 1의 VLI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기준 일선당 전력 공급비 한번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선당 공급 전력이 지금 단상 2선식에서는 P는 2분의 1 VI입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비라는 것은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분수 형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밑에 단상 2선식을 기준이기 때문에 밑에 분모에 2분의 1 VI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 위에는 상전압 기준인 여기 3분의 2 VPI가 되겠죠. 근데 뭐 단상에서는 VP와 V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상 2선식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VPI가 지워지고 지금 숫자만 남게 되어서 3분의 4가 남죠. 3분의 4는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면은 133%가 됩니다. 133%. 자, 이렇게 133%. 자, 그 다음에 선간 전압으로 해볼게요. 선간 전압. 지금 똑같이 P는 2분의 1 VI 기준으로 위에 분자에는 3분의 1 VLI가 적혀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VI 지워지고 결국에는 3분의 2가 남습니다. 자, 3분의 2는 백분율로 했을 때 66.67%다라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근데 3상 3선식에서는 델타 결선이네요. 델타 결선의 특징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전압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VPI가 되겠죠. 여기는 루트 3. 일단은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VPI가 되겠습니다. 루트 3 VPI. 그 다음에 여기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똑같이 밑에다 적을까요? 똑같이 루트 3 VLI가 되겠죠. VLI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일선당 공급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상 3선식에서는 일선당 공급 전력이 3분의 루트 3 VPI입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똑같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므로 마찬가지로 3분의 루트 3 VL의 I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 값이에요. 자, 이것을 토대로 일선당 전력 공급비를 단상 2선식 기준으로 나타내면요. 둘 다 통일이니까 그냥 하나만 쓸게요. P라는 것은 자, 2분의 1 VI분의 3분의 루트 3 VI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루트 3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1.15라는 값이 나오네요. 1.15. 1.15는 결국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은 115%입니다. 115%. 네, 여기까지 3상 3선식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상 4선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상, B상, C상이 있고 이 중성점이 이렇게 중성점이 이렇게 빠져져 있는 중성선이 존재합니다. 3상 4선식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A상에서 중성선까지의 거리를 걸려있는 전압을 상전압을 V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잘못 표시했는데 선간전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상과 상으로 가야죠. 자, 여기 이쪽으로 가야죠. 자, 이것이 선간전압 VL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보세요. 공급전력 상전압을 먼저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3상에서는 루트 3 VL I라고 되겠죠. 여기는 지금 선간전압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상전압 기준 적어보면은 3 VP I.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으로 적게 되면은 P는 루트 3 VL의 I. 됐습니까? Y결선의 특징이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루트 3배, 루트 3배 크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구할 때 상전압을 했을 때는 3VI, 그 다음에 선간전압으로 했을 때는 루트 3VI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상전압, 선간전압 나타냈고 이어서 일선당 공급전력까지 가보면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선이 4개죠. 선이 4개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VP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의 VI가 됩니다. VL의 I.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일선당 전력 공급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나오죠. 2분의 1의 VI의 자, 값이 몇이죠? 4분의 3 VI. 자, 되셨나요? VPI.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이것은
퍼센트가 됩니다. 1.5라서요. 마지막으로 선간전압을 했을 때는 2분의 1 VI에 자 여기는 4분의 루트 3의 VL의 I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4분의 2 루트 3만 남게 되고요. 자 이것은 퍼센트로 어떻게 되냐면 0.866이니까 86.6%가 되겠네요. 86.6%. 자 이렇게 전기 공급 방식에서는 단상 2선식, 3선식, 3선 3선식, 3상 4선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급 전력, 일선당 공급 전력, 단상 2선식 기준 일선당 전력 공급 B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두셨다가요. 이따가 나중에도 이용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드리면 자 이쪽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가장 높은 것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전력 공급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노란색이 상전압이잖아요. 그럼 찾아보세요. 150%, 115%, 133% 저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크죠? 지금 3상 4선식이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상 4선식이 일선당 전력 공급비가 제일 크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선간전압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선간전압 기준 가장 높은 것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것 파란색 한번 찾아보시죠. 86.6%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15% 66.67% 어디가 제일 크죠? 115%죠. 여기 삼상 3선식은 여기 상전압, 선간전압이 다 같기 때문에 115%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상 3선식이 제일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전력 공급비가 높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면 칠판 지우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단상 2선식 대비 전체 전선 중량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적어두세요. 네, 이어서 단상 2선식 대비 전체 전선 중량비를 한번 볼게요. 소괄호 2번이고요. 단상 2선식 대비 전체 전선 중량비 자, 전체 전선 중량비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전력 손실비와 같은 말이 됩니다. 전력 손실비.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일단은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 필기시험에서는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결과값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결과값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단상 2선식 대비 전체 전선 중량비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전압 그리고 전력 손실이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 전압 및 전력 손실이 일정해야 된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요. 손실이 일정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단상 2선식 말고 단상 3선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단상 3상 3선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상 4선식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값 적어드리면 일단은 숫자 3이 3번 들어갑니다. 숫자 3이 3번 들어가요. 자, 여기도 땡땡 처리하고 자, 3, 여기도 3, 여기도 3이 들어갑니다. 자, 단상 3선식은 8분의 3이고요. 3상 3선식은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는 37.5%라는 값이 나오고요. 37.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5%. 네, 여기는 33.3%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수로 알고 계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퍼센트로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분수로 아는 것이 좀 편하더라고요. 3이 3번 들어가는 거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자, 이런 전체 전선 중량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단상 3선식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3번 단상 3선식의 장단점. 단상 3선식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변압기가 있고요. 이쪽에도 2차 측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단상 3선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의 전선은 중성선 N입니다. N. 그 다음에 양쪽은 전압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일반적으로 단상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110V입니다. 110V.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110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220V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전압 승합 사업을 하기 전에는 220V가 아닌 110V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됐었죠. 왜냐하면 여기 110V와 220V를 둘 다 과도기일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건데 최근에는 보기 어렵다는 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방금 했던 말을 해보면 여기가 110 그리고 220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0, 440 그 다음에 110, 0, 110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런 형태면 아, 이게 단상 3선식이구나 라고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장점 이어서 볼게요. 자, 이 단상 3선식의 장단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치고 갈게요. 이거는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점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장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10V와 220V 두 종류의 전원을 얻을 수 있다. 110V와 220V 두 종류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압 전류가 일정할 때 이거 조건 중요합니다. 전압 전류가 일정할 때 전선, 그러니까 일선당 공급전력비 아까 했었죠. 일선당 공급전력비가 전압전류가 일정할 때 몇 배 증가했었나요? 상전압 기준 1.33배 증가했습니다. 133%로 증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및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전압 및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여기 단상 3선식 보시면 전체 전선 중량비가 몇 %였죠? 37.5%였습니다. 그쵸? 37.5% 또는 8분의 3배로 감소. 중량비가 감소한다. 전력 손실비가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
전력 손실 감소. 자, 이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는 단상 3선식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장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장점 4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점 또한 있겠죠. 이게 장점만 있으면은 전부 다 이것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단점.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부하 불평형 시 전압 불평형이 우려된다. 전압 불평형 발생. 제가 어떤 회로를 그려볼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떠한 변압기를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쭉 갑니다. 다시 그릴게요. 쭉 가고요. 자, 이쪽에서도 중성선이 가고 여기도 부하가 이렇게 위치하겠죠. 보시면 부하 불평형이라는 말은 부하가 가지고 있는 소비 전력이 다르다. 부하를 서로 다른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200W라고 하고요. 여기를 100W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여기를 100V 전압을 가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밑에도 100V가 가해지겠죠. 그쵸? 일단 부하는 근데 전력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이 선로에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항. 됐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부하가 불평형이 발생할 때 전압 불평형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해볼게요. 왜냐면요. 왜 2A고 여기는 예를 들어 1A라고 했냐면 왜냐면 잘 보세요. P는 R분의 V입니다. V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V제곱이죠. 근데 보시면 전력 나와 있죠? 전압 나와 있죠? 그러면 저항이 여기랑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저항은 전력의 반비례하니까 이쪽은 이쪽보다 저항이 작겠네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고.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크니까 전류는 작아져서 1A 흐르고 여기는 2A가 흐른다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로 인해서 여기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10ohm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10ohm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전류 곱하기 저항, 즉 20V가 됩니다. 맞습니까? 밑에는 10ohm 곱하기 1A에서 10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V가 주어졌잖아요. 인가했잖아요. 그럼 100V에서 전압 강화 20V를 뺀 나머지가 여기 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80V고요. 여기는 10V에서 100V에서 10V를 뺀 90V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불평형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불평형했을 때 이런 이유로 전압이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부하가 다를 때.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단점인데 부하 불평형 시 전압 불평형 발생은 똑같습니다. 그때 중성선이 예를 들어 단선되면, 단선은 뭐죠? 끊어졌다. 중성선이 단선되면 여기 부하의 소손이 우려된다. 부하 소손 우려 또는 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성선에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 또한 조금 길더라도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또한 전압 불평형을 지금 저렇게 위에처럼 80V, 90V 이런 식으로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 말단, 부하의 꼬리 부분 있잖아요. 부하 말단에 일종의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 중요합니다. 단상 3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저압 밸런서. 저압 밸런서를 설치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보세요. 자, 위의 그림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중성선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중성선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0V, 100V였으니까 전체 전압은 갑자기 100V였다가 200V가 되겠죠? 그쵸? 200V. 그러면. 근데 지금 직렬 회로가 됐지 않겠습니까? 단선됨으로써.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저항을 R1이라 하고 여기 저항을 R2라 했을 때 이쪽에 200W짜리 부하에 걸리는 전압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0W 1번. 전체 전압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자, 직렬이니까 여기 위에 R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0 곱하기 100W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2. 그쵸?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숫자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50,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 곱하기 150분의 50 그리고 여기는 200 곱하기 150분의 100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것은 전압이 적게 걸리고 여기는 전압이 많이 걸렸죠. 근데 얘가 전격이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중성선이 단선됨으로써 그 전격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하가 소선될 우려가 있겠죠. 전격 설계된 그 전압보다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중성선에는 끊어지지 않도록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동선으로 쭉 직결합니다. 직접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필기에서 필기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성선에는 단상 3선식에서는 중성선에 퓨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상 3선식의 장단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의 n배 승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전압의 n배의 승합입니다. 전압의 n배 승합.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3장 송전 특성 공부하실 때 거기서 학습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전압을 n배로 승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조금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전압을 올리는 이유가 왜 올릴까요? 그냥 무턱대고 올릴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110V에서 220V로 올렸던 것처럼 왜 올리냐면 경제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경제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전력 손실에 대해서, 그 전력 손실의 변화 그리고 전력 손실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손실 그리고 전력 손실률. 우리가 전력 손실이랑 전력 손실률을 문자로 PL 그리고 K로 놨습니다. 그쵸? 그러면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했는데 먼저 PL부터 볼게요. PL 공식 기억하시나요? 일단은 소비 전력, 그러니까 손실 전력 같은 경우는 I제곱 R이라고 했는데 뭐 단상이든 삼상이든 어쨌든 결과값은 같으니까요. 단상으로 하겠습니다. PL은 I제곱 R인데 여기서 삼상에서 I라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 역률 분의 전력의 제곱의 저항 R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정리하게 되면 루트 3 아니죠? 지금 참 단상이죠? 그러면 자, 보시면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P 제곱 R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의 관계 보세요. 전압이 제곱이잖아요. 근데 PL과 어떤 관계에 있죠? 역수 관계에 있죠. 그래서 반비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력 손실은. 그러면 물론 여기서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K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K. 자, 전력 손실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전력에 대해 전력 손실을 나타낸 거죠. P분의 PL. 그러면 이 식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져와서 P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여기 P 제곱이 있네요. 그럼 나눠주면 V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이쪽은 PR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의 제곱에 마찬가지로 반비례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 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은 P죠, P. 그냥 단순히 전력 P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 식에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P. 그러면 P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R분의 K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은 우리가 대문자 A로 표시를 많이 했었죠. 그쵸? 그런데 여기 지금 똑같이 이 공식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공식에서 가져왔는데 먼저 R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R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일단은 요식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K는 V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PR을 제가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R 있죠? 전기 저항. 이 R은 로우 A분의 L 기억하시나요? 여기 R은 로우 A분의 L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기억하시죠? 자, 그 형태로 지금 변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P에 여기 K가 있겠죠? 그 다음에 로우 A분의 L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A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K랑 바꾸면 되죠? 그러면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숫자가 좀 이상하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여기는 K 그리고 분자에는 P 로우 L이 있겠네요. 자, 되셨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면적 A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금 그 관계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까지 했습니다. 공급 거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리 4번 공급 거리는 L로 표시를 했죠. L. 근데 L 어디 썼죠? 여기 전기 저항 나타낼 때 길이 L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그대로 응용을 해볼게요. L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L만 남기고 다 넘기면 L은 자, P 로우분의 다 적으시면 됩니다. K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면적 A 되셨나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나올 수 있죠. L이라고 하는 것은 L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공급 거리는요. 자, 다섯 번째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강하 율.
전압강화율. 우리가 문자로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전압강화는 소문자 E로 표시를 했었고요. 전압강화율은 엡실론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보시면 일단은 전압강화를 우리가 전압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전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을 n배 승합시켰을 때 상황이에요. P 일정. 근데 P가 일정하다는 것은 P는 VI에서 P가 일정하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죠. 그래서 결국 전압을 n배 올리면 P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n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전압 강화 볼게요. 먼저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IR이죠. 전압 강화는 IR. 됐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압을 n배 올리면 전류는 n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를 n분의 1 IR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프라임으로 할게요. 그러면 원래 기본의 전압 강화보다 n분의 1배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볼까요?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엡실론은 V분의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 강화를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게 바로 전압 강화율이었잖아요. 공식 기억나시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압 이거를 바뀐 거를 n분의 1에 2 그리고 V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n분의 1에 V분의 2 그래서 n분의 1에 엡실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n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 보세요. 원래 V분의 2잖아요. 원래 V분의 2죠. 근데 전압을 승합하면은 전압 강화는 n분의 1만큼 감소하고 전압은 nV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n제곱분의 1에 결국 전압 강화율 기존 거의 n제곱분의 1만큼.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혼동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정리라고 적으시고 저 따라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전력 손실부터 했습니다. PL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도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거리는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고 여기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그을까요? 그 다음에 단면적 A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으며 마지막으로 여기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설비 한번 볼게요. 건설비는 이쪽에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설비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적으셨죠? 지우겠습니다. 건설비 6번. 자 6번 건설비는 말 그대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이렇게 가로축은 비용이고요. 여기는 전압입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색깔 분필로 좀 표시를 할 건데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 자 이렇게 전압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전선비라고 합니다. 전선비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전압이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요거. 이것을 우리가 애자 또는 지지물비라고 하겠습니다. 철탑 비용.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자, 이 부분 그림이 조금 납작해졌는데 자, 이 부분 중심은 여기고요. 자, 이것은 바로 총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
자,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선 비용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애자, 지지물비는 가격이 증가하고. 근데 왜 지지물비가 왜 증가할까요? 일단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압이 되는 거잖아요. 특고압. 고압이 되는데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전선과 대지 간의 상호 간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물의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설비는. 자, 그 다음에 7번. 운전 유지비입니다. 운전 유지비. 운전 유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전을 얼마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운전 유지비 먼저 아까 전에 전력 손실이랑 전력 손실률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운전 유지비, 전력 손실이 많으면 당연히 운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전 유지 비용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력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쵸? 자, 두 번째는 기타 유지비. 그 외에도 다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높아진다. 같이 전압과 더불어서 기타 유지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운전 유지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직류, 교류, 송전 방식 그리고 배전 방식의 특징 정리하고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 자, 이것은 이제 따로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필기는 하지 않고요. 제가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학습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읽으면 좀 필기하시고 좀 중요한 내용은 따로 여기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류와 교류, 이런 전압의 크기를 변화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765kV라든지 특고압으로 직류로 송전하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류로 송전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류 송전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교류 송전의 특징 볼게요. 첫 번째, 자,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의 크기 변환이 용이하다. 변압기 이용 전압의 크기 변환 용이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부하의 대부분은 교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류로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따라서 발전도 교류, 배전도 교류. 그래서 한번 주파수가 정해지면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거 변압기 이용 전압의 크기 변환 용이라고 했던 것은 전력을 보내는데 좀 더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상교류 방식에서 회전자기 얻기 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류에서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상 유도전동기라든지 삼상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자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교류 방식에서 회전자기를 얻기가 쉽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교류의 단점은 바로 표피효과 있죠. 표피효과. 자, 전류가 전선의 바깥으로 표면으로만 흐르려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효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어서 L과 C를 고려해야 되죠. L과 C가 있다는 것은 리액턴스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리액턴스 고려. 자, 그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절연 비용 증가.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죠? 네, 교류입니다. 교류. 그 다음에 직류 볼게요. 직류는 주파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절연 계급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도 없고 무효 전력도 없고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죠?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있는 직류 송전 방식이 바로 제주도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그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765kV 송전 케이블을 사용한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도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 송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요. 여기는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죠. 왜냐하면 교류에는 실효값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최대값도 있죠. 근데 직류에서는 최대값이 교류의 실효값과 같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교류 실효값이 110V, 100V.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기다 루트 2를 곱한 141V가 되겠죠. 교류의 경우. 그러면 직류는 여기가 100V면 똑같이 최대값도 100V입니다. 그러면 교류의 경우 여기가 만약에 제가 절연을 하는 입장이라면 100V를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141V를 견뎌야 할까요? 당연히 여기 최대값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근데 직류는 100V, 100V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41V만큼의 절연을 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두 번째는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효 전력도 없고요. 주파수도 없고 리액턴스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위상차도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환 이외에 단점이 좀 있다면 단점은 밑에처럼 빨간 글씨로 정리가 낫겠네요. 자, 단점. 변환하거나 또는 역변환, 반대로 변환하는 것을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싸다. 사실 제일 경제적인 방법, 비싸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외에 고조파가 흐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셨다가요. 제가 적어드린 것들,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노트 필기 하시고 문제풀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